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학교 여러분 홈페이지에도 이제 보시면 공지가 이제 되었죠. 우선 또 18일까지 10월 18일까지 저 비대면 수업이 이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선 앞으로 오늘 하고 10일이죠. 이제 그 온라인 강의로 이제 또 이제 하고 그 19일부터는 여기 보면 단계별 학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또 학교에서 연기가 될지 아니면 이제 그 등교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때 상황을 좀 보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좀 이제 물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에서 어떻게 할지 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어쨌든 중간고사는 이제 19일 날 8주차에 이제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여러분한테 의견을 좀 물어서 비대면 대면을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비대면으로 하라 그러면 줌이나 에드모드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그렇게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좀 잘 그 숙지하셨다가 그 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좀 그 하고 이제 해당 시간에 좀 입장을 해서 시험 감독을 하면서 이제 에드모드 시험. 에드모드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이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험은 19일 날이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대면이 될지 비대면일지도 여러분들한테 좀 그 학교 공지사항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다음 주 수업을 반드시 좀 어, 수강을 하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어쨌든 시험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여러분들 그 강의 내용하고 그 교재를 보면서 시험 공부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장에 있는 것들 중에 주로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엑스퍼트 다음에 이제 뉴런이라는 거, 뭐 동시대 연구가 됐지만 제품으로서나 서비스로서는 나중에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그 뉴런이라는 구조를 퍼셉트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학자들이 좀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그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사람의 뇌의 구조 이제 출발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이제 사람의 지능을 이제 어떤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 해보셨을 텐데 IQ라는 게 있죠. 인텔리전스 코션트.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그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한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학자들이 이제 많았어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도 영국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를 이제 찾았는데 그 이제 스승님이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양반도 이제 물론 이제 뭐 유럽에 있다가 미국의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에 이제 그 오셨는데 그 양반 밑에서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그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앨런 튜링은 영국으로 이제 돌아갔지만 그 일화가 있죠. 폰 노이만이 이제 내 밑에서 좀 그 조교를 좀 해달라 했는데 앨런 튜링이 이제 거절하고 이제 영국으로 가서 이제 그 독일의 암호를 푸는 아주 위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수학자들이죠. 이제 수학.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한번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들을 공부했던 학생들은 아마 잘 알 텐데 그 현재의 그 스토어드 프로그래밍 어쨌든 0과 1의 비트로 온오프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제안을 하면서 어떠한 그 컴퓨터의 역사를 이제 그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어떤 저장형이나 뭐 이런 그 컴퓨터가 아니라 주로 기계식이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떠한 그 자동이 아닌 비자동 형태의 그 컴퓨팅에 대한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비트 개념을 이제 그 제안을 하면서 저장이 가능한 형태의 그 하드웨어에서의 디지털 회로의 시작적 개념을 이제 주창한 아이디어를 시작한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그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다 알 테고, 근데 다 수학자들이라는 거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건 이론적 배경이고 그걸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이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 LISP, 리스프하고 그 프롤로그가 대표적인 인공지능 언어였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르는 이제 그 R과 파이썬,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또 다른 영역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적 관점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제품 서비스에서는 뭐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쭉 개발이 됐었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코볼이라든지 포트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스칼 뭐 그전에 좀 있었고, 그러면 C가 나오면서 이제 평정을 했고, C는 이제 C 계열은 이제 C++, 물론 이제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도 있었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가 나오면서 C++과 자바가 이제 객체지향적 개념이 이제 언어가 되면서 요즘 이제 자바하고 C 계열의 이제 그 오브젝티브 C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상용화적 관점에서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고, 이제 인공지능적 관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프과 그다음 프롤로그, 그다음에 요즘 이제 쓰고 있는 파이썬, R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오른쪽 요 아래 있는 그림이 인간의 뇌를 이제 초현미경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게 그 몇십억 개, 아까 여기 보면 이제 개수가 140억 개, 140억 개의 요 구조로 이루어져 서로가 이제 전자기적 신호로 연결을 해서 사람이 이제 어떤 사물을 보고 인지를 하고 이렇게 제가 행동을 하고 모든 이제 그 신체의 그를 제어하고 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뉴런인데 뉴런. 그래서 이제 그 요 이름을 따서 뉴럴 네트워크에 또 이제 그 뉴런이라는 이름을 이제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비슷한 이제 인공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지능,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갖는 시스템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그 개념이 인공지능이니까 그 적당한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니까 이제 뉴럴이라는 걸로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러한 어떤 사람의 뉴런이 어떻게 동작하고 왜 이제 그 아프고 왜 치매가 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거는 지금도 의학 쪽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요 컴퓨터 학적의 인공지능은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라서 하나하나 단위로 자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생물 시간인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핵이라고 하고, 요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요게 단백질 구조, 신경세포초, 요게 이제 전달하는 수상돌기와 요 축색돌기 끝에 이런 식으로 다 요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 개 쫙쫙 붙는 거죠. 아까처럼. 이런 게 이제 140억 개 정도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좀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이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하는 원리는 현재 의학 쪽에서 연구하고 있고, 이 구조 정도만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한 400g 정도의 뇌를 가지는데요. 그 성인의 약 30% 정도 커가면서 뇌가 커지긴 하지만 뉴런의 개수는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재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 20살 이후부터 청년이 되면 이게 이제 하나씩 죽어가면서 퇴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지능이 나이가 들수록 좀 이제 퇴화된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좌뇌와 우뇌 구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두뇌는 발달한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의학 쪽이나 뭐 이쪽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지능을 구현하는 게 인공지능의 최대 목표죠. 근데 사람과는 다르게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은 퇴화하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요거 부분은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제 좌뇌가 발달된 사람, 우뇌가 발달된 사람. 이제 좌뇌 쪽은 순서적인 어떤 정보나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거예요. 언어라든지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계산, 그다음에 분석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게 좌뇌가 좀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 뉴런이라든지 뉴런 신경만 전달하는 게 미케니컬하게 잘 돼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병렬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문화, 예술 감각, 공간 능력, 추상하는 능력.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좀 밝혀진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조금 이쪽이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이제 그 자연과학 쪽이고, 이쪽은 사회, 인문사회 뭐 이쪽인데, 그래서 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뉴런의 구조를 만들고, 인공지능은 뭐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진 않습니다만 인간의 뇌하고 비슷한 구조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을 저희들이 인공지능 로봇에 구현하는 게 최종적인 그 로봇 서비스 로봇에서의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의 인텔리전스는 뭐냐? 아까 아티피셜이라는 게 인공이라는 개념은 사람의 그 뇌의 구조에 해당되는 능력들을 이제 구현하는 거고, 인텔리전스 하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이제 수학적 능력이 좀 해당이 됩니다. 추론하고 뭐 그 외에도 많은 능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학습하는 거죠. 학습.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요 글을 읽는 것도 요거를 학이라고 발음한다, 요걸 습이라고 발음한다라는 게 제가 태어나서 국어를 이제 배웠겠죠,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읽는 능력이 뇌에 이제 그 어떤 뉴런이 담당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뭐 이런 것도 감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패턴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상황 해석, 그 다음에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문제가 뭔지를 분석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능력, 뭐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인텔리전트하다, 똑똑하다, 지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아까 요 뇌의 능력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가능을 하지만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 그것도 이제 뭐 나중에는 감성공학적 인공지능이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 이후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뭐 간단한 추리력이나 뭐 분석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따라왔죠. 하지만 이제 요 있죠. 요거를 이제 요 세 가지가 아직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공간적인 거, 연상하는 거. 그렇죠? 가만히 누워서 사람이 연상하는 거를 인공지능은 아직은 주어진 어떤 알고리즘 하에서를 틀을 벗어나게 되면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이제 요게 상상이나 직관 뭐 이런 것들은 뭐 창의성 측면에서 지금도 상당히 우수한 수준의 성능을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주어진 거 가지고 나머지 거를 연상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사람이 좀 뛰어나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다음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이제 공간 능력. 이것도 여전히 사람이 이제 앞서가고 있고, 사리를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아직까지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계속 학습하면서 늘 기능을 이제 추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어떠한 지능이 있다 없다를 정량적으로 판별하는 기준이 이렇게 딱 있죠. 이게 이제 IQ라는 건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인텔리전스 코션트 이게 이제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대에 가져야 될 그 정신적 연령의 기준하고 여러분들 이제 IQ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쵸? 테스트한 값 가지고 한 거가 똑같으면 100이에요. 요게 이제 분모분의 분자니까 그러니까 100 정도 되면 아, 이 사람은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신적 인텔리전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연령대보다 좀 뛰어나다. 그러면 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정규분포죠. 오른쪽으로 가는 그 지능이 높다는 거고, 요게 이제 정신 연령보다 좀 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테스트 해봤더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 연령대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정신 능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이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85와 100 사이에 거의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거의 68이니까 70% 가량이. 그다음에 이제 뛰어난 사람이 이제 이렇게 2%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요게 이제 IQ가 뛰어나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비례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력이라는 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에디슨이 영감은 1%지만 노력하는 거에 99%다. 그래서 이제 IQ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뭐 이제 학업 능력이 우수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인텔리전스 쿼션트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제 인텔리전스 쿼션트로 분석하는 거 평가하는 건 아직 없지만 그게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저희들이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정도로 평가하는 기준이 나와 있고, 뭐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것도 뭐 이런 지수를 누가 만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뭐 A라는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그 뭐 로봇, 그다음 B라는 사람이 만든 거하고 어느 게 이제 코션트가 높다, 뭐 이런 걸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보는 IQ 테스트 시험 문제 가지고 둘이 풀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로봇이 요 오른쪽에 거기 가 있고 B라는 사람이 여기 가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A라는 사람 거보다 뭐 코션트가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IQ라는 게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수학적 개념을 이 책에서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미분하고 행렬, 그 다음에 수학 그 확률 통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개념들이 수학이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뒤에 이제 그 책에서는 상당히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개념들이 많이 쓰이는가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좀 읽어보시고 어쨌든 그 인공지능의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앨런 튜링하고 뭐 관련되어 있는 초창기에 그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컴퓨터 학이라는 전공이 사실은 이제 그 태어난 배경은 뭐 100년도 안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역사는 뭐 그래 오래된 건 아니죠. 뭐 조선 시대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그 전에 뭐냐? 컴퓨터학의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수학이라는 겁니다. 수학. 그렇죠? 그래서 그 컴퓨터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컴퓨트라는 말이 계산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초창기에는 계산하는 용도로 많이 썼죠. 컴퓨터, 계산하는 도구, 계산하는 사람, ER을 붙이면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게 이제 여태까지 쓰고 있는 거고. 그럼 왜 컴퓨터라고 했냐? 그 수학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바탕이 그럼 과연 그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쓰이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알고리즘.
그렇죠? 어떠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추론을 하든지 반응을 하든지 해석을 하든지 분석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수학적 이론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수학적인 배경 중에도 보면 그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수학들은 전체 수학적 개념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혹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서 난 수학을 못하니까 인공지능 그 뭐 개발이나 뭐 관련된 분야의 일을 못하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아까도 보면 어떤 그 이런 것들 있죠. 이해력, 직관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 상상력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학적 배경이 있으면 더 좋은 상상을 펼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더 나은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대로 수학을 못한다고 인공지능 관련된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상상력과 연상 능력들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저자도 보면 뭐 교양에서는 뭐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없어도 그때 공부하면 되겠지만 좀 이제 있으면 보다 빠른 길을 알 수가 있어요. 해결하고자 할 때. 그쵸?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그 수학과 관련된 얘기들은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빼긴 했지만 그 기본적인 수학 개념하고 확률 통계, 행렬 벡터, 미분적분 이게 대표적인 수로 이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파이썬 기반의 텐서플로우, 그다음에 파이토치라는 플랫폼이 많이 쓰이고 예전에 리스프하고 프롤로그, 지금은 파이썬하고 R이라는 걸 많이 써요. R.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개발자는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공지능 언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프하고 프롤로그가 시작이 됐고 요즘은 이제 안 쓰고 요즘 파이썬 기반의 텐서플로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여기 이제 언어들이 대충 유치했죠. 자바, C#, 뭐 HTML, PHP 데이터베이스, 자바스크립트, 뭐 데이터베이스 스위프트 언어 플랫폼들, 루비 프로그래밍. 근데 요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상용화된 그 언어의 대표적인 건 자바하고 C예요. 이렇게 개발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웹에서는 뭐 HTML, 뭐 CSS 이런 거, 자바스크립트 이런 게 많이 쓰이는 거고. 리스브는 이제 그 뭐 이런 로고를 갖고 있는 거고요. 존 맥카시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리스트 프로세싱이 LISP 이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초창기 전문가 시스템. 요즘은 이제 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언어를 써요. 플러스 3, 4 아니면 이렇게 기호로 쓰면 더하기 해라 이런 얘기고 A 값을 5로 해라. set Q, A는 5.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배웠던 사람들은 아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자바나 C에 쉽게 구현이 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영국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하고 같이 만든 거고 어떠한 그 룰 베이스드 아니면 우리가 퍼지 이론에 개발한 그 또 이제 자연어 처리나 전문가 시스템에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였고 지시 나올리지는 어떤 서술적 논리로 이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그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이제 그 파이썬 배웠던 학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고 if문 쓰는 거고 상당히 좀 그 기존의 자바나 C보다 경량화돼 있고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뭐 그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니까 여러분들 여기 요 사이트 있죠 파이썬이라고 검색하면 요 사이트에서 이제 R도 그렇고 다 무료예요. 그렇죠? C는 이제 지금 뭐 유료긴 하지만 뭐 그 무료로 또 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는 이제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실행하기 위한 그 실행 파일의 생성과 관련돼서 인터프리터 언어와 컴파일러 언어라고 해서, 인터프리터는 이제 해석 언어라고 해서 얘가 그 컴파일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문법적인 그 에러를 체크하면서 수행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 우리가 컴파일 언어는 자바나 C가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반드시 수행하기 전에 .exe 실행 파일을 만들기 전에 그 컴파일 과정을 거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에러를 잡죠. 디버깅 한다고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던 학생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인터프리터 언어와 그 컴파일 언어로 HTML 같은 게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그래서 자바나 C가 이제 그 컴파일 언어고, 파이썬도 인터프리터 언어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과가 아닌 정보통신과나 뭐 데이터 정보학과 학생들은 아마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본적으로 자바나 C나 파이썬 배울 텐데, 타학과 학생들도 요즘 다른 대학에서는 좀 교양 과목에 의무적으로 좀 듣도록 하는 대학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라든지 미국에서도 그 의무적인 아니지만 뭐 그 불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신 들어도 된다라는 식의 개념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또 어쨌든 언어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어떠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어려운 과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컴퓨터과나 뭐 관련된 과에 개설되는 1학년 1학기 과목이나 아니면 우리 학교는 이게 그 교양 과목에서는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는 반드시 하나 정도 아니면 두 개 정도, 요즘 많이 쓰는 게 C나 자바고, 추가하면 요 파이썬 정도를 기본적인 교양 수준에서는 좀 배우고 가면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어떠한 문제를 동착을 했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도구 하나를 더 갖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우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